연세대학교 2022학년도 기출문제 내용적으로 여러분들 다 검토를 해봐서 알겠지만 문제 자체가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다든가 그렇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오늘 또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논제 3 2017학년도 연대 수시 일반전형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고 풀이 과정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랬던 시기에 비해서 지금 연대 문제는 물리2 내용, 핵심 관련 내용 공식이나 이런 것들 문제 푸는 거, 물리1에는 없는 원운동, 포물선 운동, 전기장 다루는 거, 요 세 가지가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 공식 어느 정도 잘 활용해서 문제 적용하고 서술만 깔끔하게 잘 한다면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을 정도의 과거에 비해서는 물리논술, 과학논술이 상당히 쉬워진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얘기하는 건데 문제 자체가 풀이 자체가 어렵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럴 때는 과정에서 서술해야 되는 것들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술 내용 내가 뭘 써야 될까 이런 것들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문제 풀다 보면은 정답을 맞췄다는 전제하에 내용 제대로 했고 서술 제대로 했다 그러면은 배점 요소들 다 서술 깔끔하게 하면은 챙겨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 난이도가 낮을 때는 여기서 여러분 다 눈치챘겠지만 1, 2, 3, 4번 문제 중에서 이게 보통은 1번 상당히 쉽고 2번 못지않게 쉽고 3번, 4번은 약간 계산도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2022학년도 문제 보니까 1, 2, 3, 4번 난이도가 어땠어요? 1, 2, 3번 그냥 비슷하고 3번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공부 잘 이렇게 전기장 다루는 거 돼 있지 않은 학생들은 4번 굉장히 쉽죠? 그러는데 이 시험에서 합부를 나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문제는 몇 번이었겠다? 역시 4번입니다. 난이도 쉬운 문제.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마 답안지 쓸 때도 별로 할 말도 없어요. 계산, 숫자, 비교, 끝 해가지고 똑같은 1, 2, 3, 4번 모두 10점, 배점이 돼 있는 것에 비해서 쉬운 문제는 실제로 서술할 분량을 뭘 뽑아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쉬운 문제는 10점 중에서 정답이 맞았음, 계산 잘하고 있음, 계산에 뭐 2점, 정답 제대로 말만 잘했으면은 이것만 맞았으면 6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답에 해당하는 거는 10점 중에서 3점 정도를 주게 돼 있고 나머지들 막 덩어리로 3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 주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논점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면은 2점 뭐 이거 간단한 설명이면은 1점 이런 것도 들어갔으면은 2점 관련해서 한마디 더 잘 덧붙였으면 또 이것도 2점 하는 식으로 해서 보통은 정답 빼고 논점이 적게는 4개 내지는 5개 정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얘기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서술 과정에서 드러나는 학생의 문제풀이 능력 또는 문제 분석 능력이 우수하다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러이러한 배점 요소에 대한 얘기하는 것 외에 이 학생은 확실히 내용에 대한 분석이나 과학적 사고 능력이 훌륭하다라는 것을 전체 안 그래도 뭐 10점짜리 답안지인데 4번 문항에 대한 10점짜리 답안지인데 더 줄 수는 없는 건데 여기 있는 거 체크된 것들 쭉 다 더해보니까 한 7점 나와 8점 나와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이 위에 배점 요소라고 정확하게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몇 마디 더 쓴 것들이 학생이 과학적 사고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싶으면은 전체적인 취지를 봐서 1점 정도는 더 줄 수 있다. 전체 총점 내의 영역에서 추가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경우에 따라 이게 0.5점밖에 안 되거나 1점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아주 잘 썼으면 2점 뭐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이걸 못 써가지고 얘는 점수 깎아야 돼 그러면서 깎아버리고 이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는데 항상 얘기합니다. 이 문제 자체는 작년 같은 경우에 연세대학교 의예과 지원 학생한 친구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커트라인이 낮은 학과 지원한 학생들까지 모두 동일한 문제를 풀죠. 그러다 보면 특정 학과 지원한 학생들은 점수대가 상당히 높고
어떤 학과 지원 학생들은 뭔 소린지 지금 이해도 하나도 못하고 있고 이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각 학과별로 커트라인은 따로따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학과에 지원을 했다면 그 학과에서 내가 합격 가능성이 어떻게 되냐 하는 거는 나랑 똑같은 친구들이 다 같이 시험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점수는 다 똑같다고 봐야 된다. 나는 잘 봤는데 뭐 다른 학과 지원한 내 친구는 뭐 많이 틀렸다라고 해서 내가 더 우월한 게 아니라 얘는 붙고 얘는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커트라인이 여긴데 난 요 점수 맞아. 커트라인이 이건데 나는 요 점수 맞아. 얘가 붙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겸손할 필요 있어요. 내가 문제를 봐서 처음 떠오르는 답안 내용, 풀이 과정, 정답 이런 거 서술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제대로 열심히 썼을 때 대충 쓰면 반드시 떨어지는 거고요. 열심히 썼을 때 이제 나는 평균 점수를 맞췄구나. 내가 쓰는 학교, 학과 평균 점수, 기본 점수는 내가 일단은 획득은 하겠구나 라고 한 다음에 그래 놓고도 합격하려면은 더 상위권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어떤 것을 더 챙겨가야 될까, 이러이러한 서술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더 한번 검토를 해본 다음에 답안지 작성을 하는 게 원래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보자마자 문제 풀면서 떠오르는 생각 전부 다 답안지에다가 써야지 소위 일필휘지라 그러죠. 아무 생각 없이 개요 작성 이런 거 안 하고 문제 풀어야지 하고 떠오르는 거 막 쓰다 보면은 항상 얘기하는 표현으로 답안지의 연습장화가 되다 보면은 쭉 쓰는데 그냥 생각나는 거 다 떠오르다 보니까 굳이 필요 없는 내용 들어가고 중언부언하고 했었던 말 한 번 더 하고 간결하지 못한 답안 작성하고 쓰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 앞에 썼어야 되는데 잠깐만 그런데 그러면서 사실은 앞에 썼어야 되는 건데 이런 내용이에요 하는 것들 답안지가 쭉 읽히는 게 아니라 얘는 왜 이렇게 썼지 이렇게 썼지 하다 해명을 여기서 하는 거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요거는 논리성이 결여된 답안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논리성 뭐예요? 내용 쭉 읽다 보면 설득 설명 다 이해되고 정답 깔끔하게 나왔네 라고 되는 건데 이게 왜 그러지 하다가 여기서 설명하는 거 순서가 그러니까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개하는 논리 전개의 순서가 뒤죽박죽이면 거기에서 소위 논리 전개성에 대해서는 감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이제 답안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은 개요 작성까지 다 한 다음에 야 나는 답안지를 이렇게 써야지 한 다음에 소위 글 쓰듯이 개요 작성 다 하고 답안지에 나타내는 거 요게 필요하긴 한데 많은 학생들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 개요 작성 단계는 다 생략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옛날엔 진짜 그랬어요. 연대 문제가 개요 작성할 시간이 어딨냐. 일단 답안지 조금 순서 이상하더라도 쓰면서 완성을 해 나가면서 생각도 하고 답을 찾아가야지 시간 빡빡하게 겨우 결론까지 낼 수 있을 그런 난이도의 문제가 나왔었다면 지금은 그 정도로 문제 하나하나의 문학 난이도가 높진 않다 보니까 문제 한번 쭉 본 다음에 요런 내용 써야지 하는 것들 바로 쓰기 시작하지 말고 한번 1번부터 4번까지 간단하게 풀어보고 이 정도면 시간이 이 정도 되겠네 이만큼 확보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빨리 길지도 않아요. 한 3분 5분 정도 이런 순서로 써야지 이런 내용들 순서대로 잡아서 답안 작성해야지 하는 것들 생각해 보고 길지 않다 그랬습니다. 3분 5분이에요. 그러고 답안지 깔끔하게 적는 것을 연습하는 것도 평소에 해놓지 않으면은 개요 잡는 거 뭐 갑자기 시험장에 들어갔다고 막 갑자기 그 능력이 생기지 않죠. 연습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 안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수리논술, 물리논술, 수리논술과 과학논술 같이 보는데 전체 시간에 대해서 수리논술도 요만큼 문제풀이하는데 시간 할애하는 거지 라는 것들 계산이 끝나고 그러고 남은 시간 이 정도는 물리논술 한 30분 정도는 45분 정도는 내가 여기다 써야지 해가지고 분배를 해야 되는 거면서도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지를 많이 써봤기 때문에 답안 쓸 때 실상 내가 어떤 속도로 이 정도로 깔끔하게 글씨 다 신경 쓰면서 쓰려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나. 여러분들 맨날 타자만 치고 뭐 이런 것들 뭐 학교 다니니까 필기도 하긴 하지만 완성된 답안지 정도의 분량의 글을 쓰는 거는 연습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글자를 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자기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몇 주째 9회차에 걸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 뭐 나 해봤는데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학생들 되게 많은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국에서 뭐 연대 논술뿐만 아니라 모든 논술 관련해서 수리 논술은 그래도 많이 공부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는데 과학 논술
이런 서술에 익숙하게 답안 작성해보는 친구들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과학논술 들어가는 학교, 과학논술 시험을 본 학교가 워낙 적다 보니까 몇 개 학교 지원하기 위해서 또 시간 내서 학원 다니고 답안 연습하고 이런 친구들은 정말 없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연습을 하는 분량들이 별로 안 되어 있다면 그러면 내 필속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학적으로 요런 법칙 설명한 데는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 연습이 안 된 친구들이 태반이다 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파악,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연습들 다 돼 있으니까 그런 시간 안 돼까지 지금 쓰다 보니까 개요 잡다 보니까 문제 읽다 보니까 파악하다 보니까 이만큼 시간 걸렸는데 남은 시간 이 정도의 답안지를 쓰려면은 요 정도 시간 남겨놓고 조금 서둘러야 되겠다, 조금 더 개요 잡는데 시간 써도 되겠다 하는 것들도 이제 가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하는데 17학년도 오늘 또 볼 문제는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을 건데 진짜로 그렇습니다. 와중에 이거 2017학년 문제는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는데 우리 지금 풀어본 문제들은 원운동, 포물선운동, 전기력 또는 역학적 에너지에다가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좀 더 들어가는 걸로 요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라서 문항 하나하나 따라가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 관련된 공식이나 풀이에서 어떻게 서술해야 되는지도 알아보면서 문제 정답 뭐 계산하는 거는 뒤에 답도 다 나와 있고 하니까 그거 내가 마무리 짓진 않을 텐데 중간 과정에서 답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될지 같이 봅니다. 역시 연대 문제는 이쪽에 나와 있는 제시문 쇠공은 거시적인 세계의 입자와 전자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 보조직이 어떻게 해가지고 영향을 받는 이것도 오타 나와 있네요. 받는 전자의 운동을 비교해서 속력 제어 장치를 한번 설계해 보고자 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억지스러운 장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거 할 때 이제 물체들의 질량 또는 반지름 관계, 속도, 주기 또는 진동수에 대해서 문제에서 나온 숫자는 별다른 설명 없이 써도 되는데 항상 얘기하는 게 내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떤 문자, 여기선 지금 주기 같은 것들은 안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주기를 정의하고 싶다 그러면은 t, 주기를 t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 써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물체 달려가지고 도는 게 여기 줄에 걸려서 돌고 있죠.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장력도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여기서는 안 써도 되지만 장력 써야 될 때 텐션이니까 장력도 t, 주기도 t 이렇게 하면은 별 얘기 없이 그냥 t는 하고 쓰다 보면은 얘가 지금 장력 얘기하는 건가 주기 얘기하는 건가 정의가 안 된 채로 쓰면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항상 없는 문자를 쓸 때는 정의 제대로 다 언급한 다음에 써 내려가야 된다.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 혹시 못 찾았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꼭 찾으면서 언급하는 것이 답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문제 상황은 여러분 다 봤을 거예요. 어떤 지지대 높이 h까지 되는 지지대 끝에 줄을 묶어놓고 거기에 mkg짜리, 실제 문제에서는 3kg이라고 할 건데 3kg짜리 물체를 달아놓고 등속 원운동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등속 원운동 물체의 선속도가 일정하면서 원 모양을, 평면의 원 모양의 궤도를 돌고 있는 물체를 등속 원동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등속 원동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 등속 원동 주기는 선속도 V에 대해서 반지름 R이라 그러면은 원주 2πr 만큼을 V라는 속도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타나겠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각속도 오메가 라디안 퍼 세크라는 속력으로 한 바퀴 2파이 라디안 만큼을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t는 500하면 2파이다 라고도 쓸 수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요거 묶으면은 2파이 없어지고 v는 r 오메가 반지름과 각속도에서 선속도는 결정된다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기를 미터 퍼 세크, 미터 라디안 퍼 세크 초 단위 나오게 되면은 주기라는 것은 또한 진동수의 역수이다 라고 그랬을 때 이 진동수는 헤르츠 단위 써야지 되는데, 여기서도 잠깐 재밌는 단위가 나왔네요. 헤르츠 단위라는 거는 1초 동안에 어떤 물체가 반복 운동을 하는 그 횟수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원운동의 반복이든 진동운동의 반복이든 그것에 대해서 1초당 횟수라는 식으로 쓸 때는 요거 1초, 몇 초에 대해서 헤르츠 단위가 완전 역수 관계에 있고, 요거 뭐
진동수를 RPM 쓸 수도 있죠. RPM도 역시 그 1분당 레볼루션 퍼 미닛이라서 1분당 반복되는 횟수, 특히 회전 운동에 대한 얘기인데 그럴 때는 60초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뭐 몇 RPM의 진동수다라 그러면은 숫자는 좀 다르게 써야지 되긴 하는데 헤르츠 단위를 쓰게 되면 완전히 역수관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헤르츠 단위라는 거를 세크 마이너스 1승이라는 걸로 바꾸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동수 F가 파이분의 1 세크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거는 파이분의 1 헤르츠라는 뜻이고 3.14분의 1 헤르츠 뭐 이렇게 읽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어림값 쓰지 않고 파이를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원운동 할 때 이렇게 하고 다음 그들 간의 V는 R오메가 관계식 어떤 질량 M짜리 물체가 반지름 R미터인 원운동을 속력 V로 하고 있다면 물체가 받는 R자 힘은 구심력 조건이죠. R자 힘은 구심력 조건을 만족을 한다. 구심력이라는 말을 R자임과 관련해서 쓸 때는 이런 용어로 서술해 주는 게 좋겠고 물체가 받은 힘이 중력, 어떤 레일에 붙어 있어서 받은 수직항력, 줄 붙어 있어서 장력, 경우에 따라서는 전기력 이런 것들 받는 것들 아무튼 다 합한 R자 힘은 구심력 조건을 만족을 하거나 조금 이제 상황이 달라졌을 때에는 R자 힘의 원 중심 방향으로의 성분은 구심력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R자 힘이 아예 구심력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등속 원운동. R자 힘 중에 그것의 중심 방향 성분이 구심력 조건 mR분의 V제곱 뉴턴이 만족되는 경우는 등속 원운동은 아닙니다. 등속 원운동이 아니라 속력은 빨라지거나 느려지긴 하는데 중간에 어느 부분에서 아니면 특정 부분에서 요게 원궤도 모양을 따라가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요 성분만 등속 원동의 조건을 구심력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되겠다. 그러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등속 원운동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적당히 H미터만큼 뭐 그런데 지면 위에 있다고 그러면은 물체는 질량을 무시하고 중력은 그래도 무시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인 거는 아니고 3kg짜리 가지는 중력 무슨 전자가 받는 중력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무시하냐.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힘과 비교도 해야 되는데 물체는 중력을 받고 있어요. 30N, 3G 또는 30N 정도 G 10m/s 제곱 대입하면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서 상황상 줄에 의해서 장력을 받고 있겠다. 장력은 당연히 중심 방향으로 그대로 받게 될 텐데 이런 힘이 있으니까 이런 힘, 중력을 현재 이런 위치에 있을 때에 대해서 중심 방향과 원운동에 관련한 거니까 그의 수직인 방향으로 접선 방향으로 분해를 해줬을 때 요 힘하고 요 힘은 지금은 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힘하고 이 힘은 R자 힘이 뭐 상쇄되고 그런 게 아니라 안쪽 방향으로 나타나야지 된다. 그 힘이 mR분의 V제곱 뉴턴으로 나타나야지 된다. 그런데 지금 요거 합성하면은 요런 힘, 구심력 조건 만족시킬 수 있는데 이런 힘이 남아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돌릴 때는 느려지면서 원궤도 따라가다가 빨라지면서 원궤도 따라가고 느려지면서 올라갔다가 빨라지면서 내려오고 그래야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도 맞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등속 원운동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엄밀히 보면은 너무 내용에 대해서 단순화한 거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뭐 상황을 이렇게 실제 상황처럼 어떻게든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런 조건을 문제에서는 따라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운동 한다 치고 M 3kg짜리 물체가 등속원동 2m 정도의 반지름을 진동수 F로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세타 값이 60도가 되는 순간 요거 수직 방향에 대해서 60도가 되는 순간 줄이 갑자기 끊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돌고 있는 상황에서 등속 원동하고 있고 그리고 줄이 끊어지게 되면 원동은 불가능해질 거니까 아까는 무시했었던 중력 효과를 이제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전개를 하겠다. 그러면서 문제를 너무 연대 문제의 특징이 또 이렇게도 됐으니까 여러분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문제를 상황을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 3kg짜리 물체 적당하게 8분의 1 헤르츠의 그 원운동이라 그러면은 상당히 뭐 느리다면 느리게 돌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1초에 3바퀴밖에 안 도니까 3.14바퀴밖에 안 도니까 3.14분의 1 바퀴밖에 안 도니까 상당히 느리게 엄청나게 뭐 1초에 100번 돌고 뭐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게 돌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는 특히 뭐 중력에 의해서 장력, 구심력이 매우 크다 해가지고 무시할 수 있는 상황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이런데 이거 등속 원운동이라고 해도 되나라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 치고 라고 넘어가 주는 것도 좋겠고 적어도 지금 원운동을 하고 있는 중에 이 순간만큼은 아주 짧은 순간만큼은 등속 원운동이다 라고 치고 가자 라고 하자는데 일단 동의는 해줘야 되겠습니다. 실제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그런 속도로 돌다가 적당한 속도로 돌다가 60도 각도 이렇게 되는 순간에 줄이 끊어진다. 그래서 중력이 충분히 가해지면 지금부터는 포물선 운동을 할 텐데 포물선 운동에서 땅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에 이 박히는 속력이 땅바닥에 꽂히는 그 속력에 대해서 원래 돌고 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속력이 최초 원운동의 일정한 속력이라고 했을 적어도 아니면은 끊어지는 순간의 속력이라고 했을 V0의 4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지대 높이를 얼마라고 해야 되겠는지 그 설계 방법을 설명해 보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문제 상황은 원궤도 운동을 하고 있어서 등속 원운동 하고 있다고 치고 그러다 중간에 줄이 끊겨서 포물선 운동을 한다 그랬을 때 적당히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를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그냥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보고 내용 전개를 해도 괜찮겠다.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같이 한번 또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물체가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여기 다시 그릴게요. 원궤도를 돌고 있다. 그러는데 요거 이제 60도 요 정도 돼야 되겠죠. 60도 각도를 가지면서 이게 날아간다. 그때 최초 속력은 V0였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날아가다가 중력은 계속 받고 공기정은 무시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포물선 운동을 해서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 지점까지 높이가 얼마인지 굉장히 중요하겠네. 지지대의 길이는 h이기는 하지만 요 나머지 길이 요 실제로 포물선 운동 시작을 해서 땅바닥에 도달하게 될 요 시작 지점의 높이 도착 지점은 땅바닥에 딱 꽂히는 거니까 이때까지 포물선 운동하는 거 계산을 하려면은 요거 R미터 나중에 2m 대입을 할 건데 요거 60도기 때문에 이만큼은 2분의 1R 또는 나중에 대입하면은 1m 이렇게 되는데 학생들 중에 이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R 값은 계속 R, 뭐 M, 3kg 이런 것도 M 이런 것들 대입하면서 써야 되나요? 아니면은 문자로 쭉 나타내다가 마지막에 쓰는 게 좋겠나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원칙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써도 돼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쓰면 되는데 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거는 내가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는 물리 공부 해본 입장에서 그 전개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거는 문자로 일단 계속 나타내는 거. 문자 형식을 유지하면서 서술을 하다가 마지막에 대입하는 거. 대입, 계산, 결과 뭐 요거는 마지막에 하는 게 좀 더 좋겠다. 숫자들을 미리 대입해가지고 요거 1m고 요 높이 뭐 h-1m야 이런 식으로 쓰든지 뭐 v 값은 계산했더니 몇 미터 퍼센트야 이런 거 다 써놓고 서술하다 보면은 서술 과정에서 나온 숫자들이 그냥 숫자로서의 의미만 가지기 때문에 얘가 무슨 생각으로 이걸 구했나 답은 맞는 것 같은데 제대로 다 그 판단하고 적합하게 서술하는 게 맞나 이런 것들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이건 원래는 그러면 약간 곤란한 얘기일 수도 있기는 한데 채점자들은 여러분 하나하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답안지 보면서 이번에 이 답안지 쓴 친구는 내가 꼭 합격시켜줘야지 이런 생각 전혀 안 해요. 막말로 답안지를 여러분들이 냈는데 뭐라고 썼는지 알아보기가 힘든 글씨가 있어. 뭐 지금까지 살면서 계속 쓰던 글씨가 교정이 안 됐으니까 보기 어려운 글씨를 썼겠죠. 그랬을 때
이게 뭐라고 쓴 거야? 갑자기 이게 왜 나와? 이거 못 읽겠네? 그러면 그냥 안 읽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왜? 알아보기 쉽게 잘 써서 정답도 맞추고 훌륭한 답안지 제출한 학생들 많이 있거든. 근데 아이고 얘 내가 구제 안 해주면은 얘는 뭐 내가 누가 구제해주냐, 이거 잘 써야지, 이거 무슨 글씨일까? 문제를 이렇게 했는데 앞뒤 맥락상 이런 글씨야. 아마 이렇게 썼나 보지, 좀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렇게 썼나 보지, 이렇게 해독이 필요한 것들 선해 해석해 주는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쓰다 보니까 뭐 이런 문자가 나왔어. 이거 뭐니? 이거 뭐예요? 실제로 나도 답안지에서 되게 자주 봅니다. 이거 뭐예요? 어떤 학생은 이거를 H를, 스몰 H를 꼬리를 좀 더 그린 거다, 뭐 이렇게 좀 기울여서 쓴 거다 주장을 합니다. 또 누군 뭐라 그래? 이게 라지 L인데 난 얘를 예쁘게 썼어. 이렇게 물결 이쁘잖아. 그래서 이렇게 썼어.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금은 조금 내가 과장을 하자면은 어떤 학생은 N을 이렇게도 씁니다. N 이렇게 안 쓰고 좀 뭐 쓰다 보니까 뭐 N 이렇게 썼는데 뭐 이렇게 보일 때도 있는 거고. 예시를 들자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런 식으로 나는 맨날 이렇게 쓰는데 해가지고 스스로 보기에는 필기한 거 공부하려고 볼 때는 아무 문제 안 되는데 제3자가 봤을 때는 이건 뭔 소리야? 뭔지 하나도 못 알아보겠네. 안 읽어. 뭐 이러기가 쉽다고. 이런 거 얼마나 예쁘게 잘 쓰는 친구들이, 알아보기 쉽게 내용도 좋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혹시 이걸 내가 해독해 주는 거는 얘에 대한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죠. 아니 쟤는 개판을 썼는데 왜 이렇게 뭐 이거겠지 틀리게 썼을 것도 이렇게 해석을 다 맞는 것처럼 좋게 해주냐. 그게 오히려 차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보기 힘든 거 그냥 넘어갑니다. 지워버리고 넘어가요. 안 그래도 뽑을 학생 많아요. 지원자가 경쟁률이 1대 30대 1이에요. 40대 1 막 그래요. 상위 3%만 뽑으면 돼요. 2.5%만 뽑으면 돼요. 읽을 수도 없는 답안지, 헷갈리는 답안지 될 수 있도록 안 좋게 해석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원운동하는 과정, 포물선 운동, 적당한 높이에서 날아가는 과정,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마지막에 낙하하는 순간에 대한 얘기 나오는 거니까 요거 크게 보면 원운동과 포물선 운동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원운동 과정에서는 물체가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여기서 최초에 날아가는 속력이 중요하겠고, 원운동이 여러 가지 주기 구할 거야, 뭐 줄에 걸렸었을 장력 구할 거야, 뭐 이런 것 중에서도 최초 날아갔을 속력이 중요할 거고, 그리고 높이에 대해서는 2분의 1r과 h의 차이, h-2분의 1r, 그러니까 h-1m 만큼 높이에서 출발한다 라는 거는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도 서술해주면 좋겠고, 그런 속도로 출발했는데 땅바닥에 속력이 물체의 속도의 아랫방향 성분, 수평방향 성분 이런 게 아니라 속력이 4v0가 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수평 도달거리, 포물선 운동하면 맨날 나오는 최고점, 시간, 수평 도달거리 이런 거 안 물어보네요. 그러면은 이게 4v0가 되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필요한 중간 계산이 뭐가 있어야 될까라는 것들, 문제를 전부 다 푼다면은 그런 것들 고민이 없으면은 포물선 운동 나왔으니까, 원동 나왔으니까 최고 높이도 구하고 뭐 해가지고 이 방향 각도도 구하고 수평 방향 속도도 구하고 수평 도달거리도 구하고 쓰다 보면은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건 이렇게 된다. 분해 괜히 한번 해보고 뭐 하고 하는 것들, 정답을 쓰는 데에는 아무 도움 안 되는 것들, 지금 물어보지도 않은 것들 쓰느라고 답안지 차지, 그러느라고 답안지 지저분해지지, 그거 쓰느라고 시간 걸리지 하는 것들이 다 내 손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자마자 풀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개요 작성해보고 필요 없는 거 치고 필요한 것들만 추려서 쓰는 것들, 그걸 개요 작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럴 때 60도 각도 지점에서 최초 날아가는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요거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진동수 F헤르츠가 파이분의 1이기 때문에 뭐 요거는 진동수 그대로 쓰기도 해도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기는 파이초가 될 거고, 적당한 속도, 요게 등속 운동이었었다면 V0 속도에 대해서 2πr 원주를 돌아가는데, 뭐 여기다가 아래다가 2m 뭐 대입도 해도 되지만 그렇게 되는데, 요런 식의 성립을 해야 되니까 V0는 파이 나누니까 2r m/s다. 아래다가 대입하면 V0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구심력 조건 이런 거 원운동이니까 구심력 조건 써야 되겠네. 안 씁니다. 구심력 쓰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뭐 초등학생들이 공부하는 전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는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 그냥 그것만 쓴 거예요. 이런 거 페이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V라는 속도로 요런 데서 출발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60도 각도로 지면 날아난 방향에 대해서 60도 각도로 날아가게 된다. 그래서 쓸데없는 거 원운동 분석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등소 원운동 조건을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했다 치고 V 값을 적절하게 구하는 게 중요했었구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 습관적으로 V0 2m/s에 대해서 1m/s, 루트 3m/s 막 분해하고 그러는데 지금 다 보니까 이거 필요했나? 이렇게 푸는 거 저는 필요 없었죠. 이렇게 날아가는데 뭐 적당히 꼭지점 최고 높이 가가지고 폼선 하는데 시간 걸리고 뭐 그렇게 되겠지. 중력과 속도 10이라고 치고 그 시간 계산하는 거 가능하고 수평 도달 거리 다 쓸 수 있겠지. 그런데 V0로 H-1m 높이 지점에서 출발을 뭔가 했는데 땅바닥에 떨어지면은 4V0 속도가 된대요. 그렇게 되면은 4V0 요거 구하는 데 있어서는 운동 과정에서 공기정학고 기타 다른 들 가지 않으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운동을 했겠네. 그러면은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구하고 2분의 1, 3kg 대입 나중에 해도 괜찮고요. 결국엔 다 없어질 거니까 2분의 1 m v0 제곱 더하기 mg h-1이라고 하거나 요거 자리에는 r sin 세타 sin 60도까지만 아직 써놓거나 한 에너지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적당한 속도 4v0의 제곱으로 되면서 포텐셜 에너지는 0이라고 둘 수 있을 상황이 된다. 이것만 하면 되지 전혀 포물선 운동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연대에서는 맨날 나오는 거 포물선 운동, 원운동, 전기장 관련한 힘, 그 전기장을 통과했을 때 물체의 속도가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 물어보게 되는데 1번 문제에서는 그냥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네? 요거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3학년들이 하는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네? 뭐 그런 것 정도만 이용하는 문제였었고요. 진동수라는 것의 의미만 조금 여기서 대입하는 걸로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해놓고 보니까 당연히 M 값은 다 지워지고 2항에서 전개만 하면은 H값 금방 풀 수 있었던 문제였었죠. 그래서 지지대 높이 H를 얼마로 설계해야 되느냐 쓸데없는 거 다 빼면은 내용이 굉장히 짧아지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관련한 문제로서 그렇게 난이도는 높지 않았다. 나머지 문제들에 비해서 1번 문제 보통 이제 쉽게 나오는데 이런 의미에서 다 추려내고 나면은 이것도 들어가고 저것도 들어가니까 이 문제 어려울 수도 있었네가 아니라 정말 단순한 속도, 나중속도, 높이차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구하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렇고요. 2번하고 3번은 연결된 문제인데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서술상 주의해야 될 것들은 또한 얼마든지 나오죠. 우리 원자 모형 얘기할 때 톰슨 원자 모형, 보어 원자 모형, 러더퍼드 원자 모형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곤 하는데 보어 원자 모형이나 현대적 원자 모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그 성질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시다. 어떤 원자 핵 주위를 전자가 전기력 받으면서 전자가 둘 사이의 거리 원자의 크기라고 할 수 있을 반지름 r 떨어진 데서 전기력 받으면서 원운동을 하고 있을 때 원운동 계속 등소 원운동으로 하고 있을 때 이 정도 거리, 이 정도 스케일 전자나 양성자 또는 원자핵 질량 관계에서는 중력 크기, 만유인력 작동은 그냥 무시해 버리기 때문에 이 둘 간의 거리에 대해서 요거 전자 하나는 전하량 일렉트론 자체를 E라고 표기를 하기도 하고 전자의 전하량을 또한 E라고 쓰면서 이 값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으로 이렇게 쓰는 게 관행이다. 여러분들 답안지를 채점할 분들은 교수님들입니다. 물리학과 교수님들이요. 국문과 교수님 이런 분이 채점하는 거 아니고요. 교수님들이 채점을 할 건데 교수님들 뭐야? 그 유명한 대표적인 학자라는 분들이죠. 계속 연구활동 해오셨던 분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공부도 잘하셨었고 물리 좋아하셔가지고 물리학과 가시고 유학 갔다 오시고 논문 쓰시고 계속 연구활동 중인 분들이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짧게는 20여 년, 길게는 3, 40년 동안 연구활동하고 논문 보시던 분들이 또 여러분 채점도 할 거예요. 근데 나는 갑자기
전자전하량을 m이라고 놓겠다. 전자전하량은 뭐 x라고 하자. 이러는 거 되게 어색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물리에서 통용되는 쓰기 방법 그대로 따라줘야 읽는 사람 심기를 건드리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시문 나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전자는 질량이 me. 경우에 따라서 양성자 질량은 뭐라고 나요? 양성자 질량. 양성자 영어로 프로톤입니다. m 그래서 p. 중성자 질량은 뭐라고 나요? 중성자 영어로 뉴트론이기 때문에 mn. 매스, 뉴트론의 질량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전자 질량은 me라고 써놓는 게 이게 관행이더라. 그래서 나에서 역시 질량이 me인 나중에 대입할 거죠. 그런 것이 고정된 원자핵을 중심으로 Re인 원궤도를 그린다.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니까 특히 그냥 R이라고 안 하고 Re라고 썼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것들 제시문에서 나오는 어떤 문자 이런 것들은 연대 문제는 특히 문제하고 직접 관련 있는 거지 그냥 대충 배경 지식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 얘기 없어도 제시문 문제 2에서 이러할 때 전자의 질량은 me로 쓰자라고 안 했어도 아예 제시문하고 연결되는 게 연대 문제의 특징이기 때문에 제시문에서 일반론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전자 질량은 2번 문제 풀 때도 나는 지금부터 전자 질량은 M1이라고 하겠다 이러면 안 되고요. ME라고 써야지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등속 운동 한다 치자. 도어 원자 모형, 무슨 현대적 원자 모형 이런 것들 전자 구름 모형 뭐 이런 것들 다 무시하시고 오비탈 됐고요. 그냥 이렇게 좀 고전적 의미의 약간 러더퍼드 원자 모형처럼 생긴 전자가 돌고 있다고 치고 그러는데 원자핵과 전자의 전하량 각각 플러스 E와 마이너스 E라고 하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요거 수소였나 보죠. 그래서 원자핵 부분에 양성자 하나밖에 없어서 요거의 전하량도 Q가 아니라 플러스 E라고 쓸 수 있을 뭐 이런 상황이라고 두자. 자, 그렇다 그랬을 때 원자궤도 반지름 Re는 1 곱하기 10 마이너스 10제곱이다. 0.1 나노미터라고도 할 수 있고요. 1 나노미터가 10의 마이너스 9제곱미터라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요거를 1옹스트롱이라고 하죠. 1옹스트롱 내지는 나노 단위라고 하는 것이 딱 이 원자 크기 정도 수준을 나타내는 데 적정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단위 정하기도 하거나 나노라는 말도 쓰는 거고요. 그럴 때 전자의 속력 V2와 운동에너지에 관해서 나타내시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생 등속운동, 등속원동 문제죠. 자, 원자 수준의 물체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뭐 얘기가 여러 가지 나올 수도 있는데 나에서 얘기하는 거 제시문에서 필요한 이런 전제 조건 모델화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걸 관찰할 거냐라는 거 제시문을 따라가 줍니다. 앞에서 가 제시문 또는 1번 문제에 관련한 것에서 야 이거 등속원운동 불가능한 설계인데 이런 실험장치 이걸 등속원운동으로 보면 어떻게 하냐. 아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문제 푸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 대한 단순화 모델화하는 과정에서는 제시문 조건을 한 번 정도 언급을 반복해서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는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90명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질량이 이런 것이 고정 원자핵 중심을 이래서 등속 원동한다. 읽어보면서 뭐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만든 문제 아닙니다. 연대에서 출제된 문제예요. 여기까지 읽으면서 뭐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보어 원자 모형인데 무슨 에너지 양자화 이런 얘기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있을 때 전기력이 90의 역할을 한다. 요 부분까지 설명하는 건 사실 보어 원자 모형까지 넘어가는 것도 아니라 러더퍼드 원자 모형 수준의 설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보어 원자 모형도 여기까지 따라가는 거 그대로인가 보자라고 그냥 생각해 버리고요. 여기서 토달지 않습니다. 출제자와 채점자가 왕이자 신이에요. 나를 붙여주고 떨어뜨릴 왕이자 신입니다. 그래서 등속원동 한다 치면은 드디어 여기에서 이 전자 관련한 구심력 조건을 얘기를 해야 되겠다. 전자가 고정된 원자핵 주변을 등속 원동하고 있으므로 전자가 받는 알짜 힘은 구심력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런 거 안 써주면 답안지 채울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구심력 조건을 만족을 시킨다면 알짜 힘은 뭐냐? 전자가 질량 ME이기도 하지만 이러이러할 때 전기력을 제외한 만유인력, 중력 내지 다른 힘들은 무시한다고 하면
전기력의 크기는 쿨롱 상수 K 값에 대해서 K RE의 제곱분의 E 제곱 뉴턴이고 요게 ME의 RE 분의 돌고 있는 속력 여기서는 V2라고 그랬죠. V2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요런 거 등속운동하고 구심력이 이러이러 만족해야 되니까 지금은 전기력하고 다니면 R자임 자체가 전기력이니까 그 전기력은 이렇게 쓸 수 있으며 구심력 조건 만족한다는 게 그 크기가 이것과 같다는 뜻이다 라고 하는 거 요런 거 아니 선생님 그런 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말 그렇지만 필요한 말을 답안지에다가 하나하나 써주는 게 군더더기 말들 쓰는 게 아니라 정답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 필요한 논리적인 정보들을 다 현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문제가 상당히 쉬운데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고 문제 잘 푸는 학생들일수록 이건 당연하고 그럼 답 이거네? 내 머릿속에서 계산 끝나고 전개 과정만 좀 보여줘 하면서 수식 조금 쓰고 답하면은 실제로 10점이나 되는 배점을 언제 건드리냐 이런 것들 조건 확인하고 지금 상황에선 단순화된 상황들 해석하고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상세하게 적어주는 거 10점 어치에 맞는 답안지를 서술해주는 거 정답만 딱 써주고 뭐 중간에 계산 조금 들어가 대입해준 거 뭐 여기 숫자 대입한 거 숫자 대입하는 거는 점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답이 맞으면 숫자 대입해서 계산하는 건 잘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짜잘하게 조금 더 써주는 거 문제가 쉬울수록 이런 것들 신경 써 달라 하는 거 전자의 속력 이렇게 해가지고 구한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운동에서 당연히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그대로 계산 조금만 더 해가지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도 그렇게 까다로운 문항은 아니었었고요. 재심은 다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한 번 더 그립시다. 요렇게 원자 수준의 크기니까 상당히 작아야 되는데 이렇게 돌고 있던 요거 수소 원자라고 볼 수 있을 원자 핵 플러스 E라는 전하량을 띠는 것이 요렇게 해가지고 전자를 잘 잡고 있다가 전자가 갑자기 이게 사라지는 바람에 야 지금 엉망진창이죠. 전자가 원자에게 붙들려서 전기력 받으면서 잘 돌고 있는데 원자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 상상하기도 힘들 상황인데 이 문제 만들 때는 아 그런 거 충분히 가능하다 뭐 설계만 해봐 내가 충분히 해줄 수 있어 라고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냥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줄 끊어졌었던 1번 문제에서 줄 끊어졌었던 상황처럼 그런 속도로 등속 원동하다 앞에서 구한 V2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던 전자가 이거 묶어주던 구심력 역할을 하던 전기력 없어지는 거니까 이거 갑자기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무슨 터널링이 일어났냐 무슨 양자 얽힘이 일어났냐 잘 모르겠고 그냥 없어진대요. 없어져서 여기에서 그런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당연히 중력은 무시하는 거니까 전자 수준 이런 거 중력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어져서 얘가 지금부터 포물선 운동 이건 아니고요. 전자는 그런 거 아니고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동안 하게 된다. 아무튼 V2라는 속도를 유지를 하게 된다. 그랬을 때 이게 어떤 실험 장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입사하는 위치가 정확하게 이 각도 뭐 해가지고 얘가 V2라는 속도 해서 진행했을 거리 다 따졌을 때 두 극판 사이에 중앙으로 V2 속도로 정확하게 입사를 한다고 칩시다. 요 최초 시작하는 위치라고 하는 거는 둘 사이의 거리, 극판 사이 거리 D인데 요거 2분의 D만큼 떨어진 지점 여기로 딱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극판 우리 연대 문제에선 항상 이제 여러분 익숙했으면 좋겠어요. 극판 두 개 나오면 이거 그냥 가만히 안 두죠. 극판 두 개 사이에다가 도선 연결해서 여기다가 전원장치, 기전력장치, 전위차를 주는 장치 만들어 놓죠. 그래서 적당히 V볼트짜리를 걸어 놓으면 마이너스극 연결된 부분은 음전하로 되죠. 플러스극 연결되면 결국에는 플러스 대전된 결과 전기장이 플러스 전하 띄는 극판으로부터 저쪽으로 이렇게 전기장이 형성이 될 거다. 자, 이렇게 전기장이 형성이 됐다면 모든 부분에서 전기장이 균일하게 형성이 됐을 때 그 전기장의 세기도 구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이제 많이 했으니까 전기장의 세기 E는 얼마? D분의 V 뉴턴 퍼 쿨롱이라고 해도 되고 볼트 퍼 미터 똑같은 단위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봅니다. 전기전 관련된 식. 전기력이 한 일은 전기력 크기 일정하고 전기력 방향하고 D미터만 갔을 때 FD 전기장 방향이 E에 대해서 QE 크기로 전기력이 가해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변형한 다음에 D미터만큼 갔다 그러면 QED는 그
이 전기장 속에서 D미터 떨어진 위치까지의 전위차가 델타 V볼트다 그러면 Q 델타 V라고 하는 거. 요거 변형함수식 얼마든지 써줄 수 있고 QQ 지워지면은 E는 D분의 델타 V라고 나오니까 요거 그대로 써준 거죠. 내가 여기 걸어준 전위차, 여기 극판과 극판 사이 전위차, 극판과 극판 사이의 D미터 거리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전기장 속에서 2쿨롱짜리 전자가 받는 힘은 전기장의 세기 곱하기 너의 전하량이니까 QE 해도 되는데 E 전하량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EE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힘을 어디로 받느냐? 이거 음전하니까 전자니까 음전하니까 전기력선 반대 방향으로 받겠다. 속도, 가속도, 현재 운동 방향 그런 것에 무관하게 항상 아랫 방향으로 뉴턴의 전기력을 받겠다. 그러면 그 힘이 항상 일정하니까 질량으로 나누면 아랫 방향으로의 R자임이죠. 미터 퍼 세크 제곱에 1.6 곱하기 10-19승 쿨롱 이렇게 해서 구한 D 미터 V 볼트를 이용한 E 값 뉴턴 퍼 쿨롱 전자 질량 요거 제대로 대입해가지고 킬로그램 단위로 쓰면 미터 퍼 세크 제곱의 단위 제대로 나올 거고요. 그렇게 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등가속도 운동 요거 속도 분해한다면 포물선 운동 또 되긴 할 건데 포물선 운동 하긴 하는데 그러면 속도 방향 끊어진 그 원자가 없어졌을 때의 요 각도 들어간 거 세타라고 할까 뭐 해가지고 따져야 되냐 그런 것도 신경 안 쓰는 문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저러저러 해가지고 얘가 여기 떨어졌는데 극판에 그러니까 말하면 아까 문제 1번하고 똑같죠. 어디에서 선속도 얼마로 출발한 다음에 포물선 운동 해가지고 2분의 D만큼 포물선 운동을 할 건데 이때 속도가 V3라 그랬나? 요 속도를 V3라고 할 때 그게 V2의 4배가 된다면 그렇게 되려면 하면서 마지막 속력 조건만 만족시키도록 여기에서 전위차 한번 물어보고 있네 라고 하는 거라서 이거 뭐 포물선 운동이라서 또 이게 분해하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이 연대 기출문제 요게 뭐와 관련한 문제냐라고 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잠깐 좀 써놓기도 했는데 문제 맨 위에다가 원운동 역학적 에너지 전기장 물질의 이중성 뭐 이런 거 써놨어요. 포물선 운동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힌트라면 힌트일 수도 있었는데 실제 문제 이런 거 없지만 그래서 그 속도가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V 값을 얼마를 줬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 이제 물어보는 걸로 결론이 나네요. 그럴 때 이거는 앞에서 얘기할 때는 포물선 운동하고 뭐 이런 것도 쓸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1번 문제에서 어떻게 썼니? 적절한 높이에서 H-1 또는 H-R sin 세타 미터 지점에서 적당한 속력 출발한 다음에 여기 땅바닥 운동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쓸 수가 있겠는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쓸 때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최초 전자의 속도는 최초의 역학적 에너지 E1이라고 하자. 그랬으면은 2분의 1 전자 질량 M2에 V2 속도로 출발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때 포텐셜 에너지가 있을 거고 나중 극판 아래 끝판에 도착했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를 나름 표현해보면은 2분의 1 역시 M2의 V 값에 대해서 V2의 4배가 된 상황이 됐다 치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포텐셜 에너지 또 쓸 수도 있을 건데 야 여기서는 높이가 바뀌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포텐셜 에너지 EP1 여기다 포텐셜 에너지 EP2 써야지 되는데 여기 들어갈 만한 포텐셜이 뭐 있어요? 전자 수준의 운동에 대해서는 중력 계산도 안 하는 거고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그런 것도 답안지에 한번 써주겠죠. 여기에서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데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전자 질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무시한다 이런 말들 하나 더 써주는 것도 득점 포인트가 분명히 되고요. 그리고 탄성력 이런 것도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이게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죠.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돼야지 되는데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하냐 여기 지금 내가 극판 사이의 전위차를 V볼트라고 두면은 이게 전기장이 균일하다면 등전이면이 전기력선의 수직으로 자르도록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나온다 그랬을 때
전위가 여기가 높고요. 전위가 여기가 낮아서 여기 중간 부분이라 그러면은 이게 균일한 전기장이기 때문에 전위가 거리가 일정한 지점마다 전위가 따박따박 떨어지겠다. 여기 사이에 전위차가 V볼트라면은 딱 중간 부분과 이 끝부분 사이 또는 중간 부분과 극판 사이에 전위차는 정확하게 2분의 V볼트라고 쓸 수가 있겠다. 그렇게 했을 때 특정 전위 지점에서 V볼트 전위 지점에서 Q 쿨롱짜리가 있을 때 그 Q 쿨롱짜리의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는 QV 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V볼트 전위 지점에서 Q 쿨롱짜리가 가지는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우리 전기력이 한 2를 구할 때는 전기력이 의한 1은 어디 사이에 전위차 곱하기 움직이는 부채의 전하량 해가지고 구했는데 Q 델타 V라고 할 때 델타 V였을 땐 전위차니까 전기력이 한 1인데 특정 지점에 있을 때 여기의 전위가 얼마냐라 그러면은 그거는 그때 전위했을 때는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를 쓰는 방식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음전화띠기 때문에 이런 가정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전위 0V 지점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 0V 지점이 필요는 없는데 전위차 V만 나면 되긴 하는데 여기에 전위를 0V라 그러면은 여기에 전위는 플러스 V볼트예요. 그러면 0, 1, 2, 3, 4, 5, 6, 7, 8, 9, 10 V볼트 하니까 입자가 출발한 지점은 플러스 2분의 V볼트 지점이네요. 그러면은 요거 최초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요 지점에서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냐? 전하량의 크기가 2인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니까 2 곱하기 2분의 V 플러스 2분의 V 볼트 지점에 있었었고 여기가 엄밀히 말하면 전위가 더 높은 데기 때문에 요때 포텐셜이 대충 0이라고 놓고 이러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2 쿨롱짜리 전자가 V볼트 전위 지점에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서 포텐셜 에너지 각각 요렇다라고 하는 거 써주는 게 지금은 제일 적절하겠다. 물론 요 극판 전위를 제로라고 두면서 썼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이거랑 같아야 된다라는 것으로부터 요거 이항하고 전개해주고 실제 숫자 넣어주고 뭐 아까 전에 V2 구했었죠. 요런 거 써주고 그러면은 V값 이제 결론으로 나타나겠다라는 걸로 쭉 전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전위차 V이자 꽂아줘야 되는 전원장치의 전압값 요거 구해주는 문제였었고요. 문제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 4번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문제 풀 줄 아는 학생들이었다면은 공식들 다 자유자재로 쓸 수 있고 이런 것들 뭐 능숙하게 쓸 수 있는 친구들이었다면은 1, 2, 3번 내용을 실제로 보기 전에 문제 상황만 봤을 때에 비해서 굉장히 문제가 풀이가 단순하다라는 거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 학생들 물리토 공부 거의 안 하고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 상황 보고 이해를 아예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 간단한 공식들 대입하고 활용하는 방식만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다고 평가를 하고요. 4번 됐어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들 뭐 이따 치고 앞에서 이게 그 연대 문제는 각각의 문제들이 뭔가 통일성 있는 상황을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1번에서 나왔었던 그림 1의 쇠공 3kg짜리였죠? 이 녀석 등장합니다. 이거를 10m/s로 던졌대요. 속도가 10m/s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력이 이러한 전자에 그랬어요. 전자 ME라는 질량을 가지는 전자 열심히 날아가고 있는데 속도가 뭐 어떻게 됩니다. 3분의 9 곱하기 10의 6제곱 미터/s 3 곱하기 10의 8제곱 미터/s가 진공 중에서의 광속인 거를 감안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이런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물체의 각각의 드브로이 파장을, 물질파 파장을 각자 구해보자. 뭐 그거
이 정도까지 관련한 공식 물질법 파장은 mv분의 하라고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것도 모르면 연대 어떻게 들어오냐 그러면서 써주지 않았습니다. 네가 알아서 구하시고요. 질량, 속도 감안해서 mv분의 하 계산해 주시면 될 텐데 이렇게 했을 때 구해서 비교하고 뭐가 뭐의 몇 배다 이런 정도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두 개 파장을 비교해라 라고 하는 거는. 아무튼 그러는데 미시적인 세계의 입자 전자죠. 이것에 비해서 거시적인 세계의 입자 쇠공이라고 대표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의 파동적 성질을 이것에 비해 이게 관찰하기 어려운 이유를 간단하게 논하시오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결론은 뻔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m값 상당히 크고 속도 뭐 상당히 작은 뭐 이렇게 적당한 거 이렇게 있을 때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는 대단히 질량이 작은 게 주가 되죠. 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작은 질량으로 적절한 속도 뭐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작아서 이게 10의 마이너스 31승 스케일의 크기니까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스케일이니까 뭐 속도가 제 아무리 날뛰고 뭐 그래도 광소에 가까워도 10의 8승보다 작은 숫자 쓰면 이게 분모가 너무 작으니까 파장이 이게 훨씬 길 거라고 요거 파장 굉장히 짧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얘는 파장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관찰이 안 돼요 라고 쓰면은 바로 탈락이죠. 여지 없습니다. 숫자 대입해서 계산해 봤더니 그 숫자 계산 초등학교 3, 4학년들이면 2학년도 할 수 있을 9살, 10살짜리나 누구나 하는 이 숫자가 저 숫자보다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뭐 관찰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초등학생 뽑자고 했냐 대학생 뽑으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단순 숫자 크기 비교만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만 봐도 쇠공의 파장, 물질법 파장값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관찰이 어렵다라고 해놓긴 했어요. 근데 과연 그렇게 쓴 학생들 합격은 했을까요? 합격 못합니다. 첫 번째, 의미가 없는 소리를 한 번 더 한 거기 때문에 계산 그냥 이게 짧아요. 읽어놓고 말로 한 번 더 썼어. 큰 의미 없고요. 두 번째, 그래도 그 말을 수많은 학생들이 다 썼을 겁니다. 딱 여기까지밖에 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다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해 봅니다. 물질파 파장이 짧으면 그게 파동적 성질이 관찰이 힘들다라는 결론을 얻어야 되는데 물질파 파동이 짧으면 물질파 파장이 짧으면 파동적 성질이 왜 관찰이 잘 안 돼? 왜 관찰이 잘 안 돼? 그냥 공식이에요. 물질파 파장 값이 길게 나타나야 그런 현상이 잘 드러나요. 외워서 쓰는 거니? 논술 문제에서는 네가 뭘 외우고 있고 정답을 빨리 찾고 이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정답까지 가는 과정에 과학적으로 논리적 서술이 잘 돼 있어야 그게 훌륭한 답안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서술하느냐 10점이나 되는 배점이 들어있는 4번 문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쓸 말이 없다. 아니 이거는 진짜로 공식만 대입하면 나온 숫자들인데 쓸 말이 없다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논점을 못 찾은 거고 그게 여기에서 합부를 가르는 추가 득점을 하느냐 평범한 그냥 4번 10점 중에 3점 4점만 얻고 탈락하느냐를 가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는 라에서 어차피 이래 해가지고 거시적인 세계에서는 입자의 파동적 성질을 보통 관찰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핵심 내용을 다 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자 어떤 질량 m짜리 물체의 속도 v로 가고 있어요. 얘는 쇠공이 됐든 전자가 됐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 질량에 내가 가진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면 나도 물질파 파장이 있어요. 내가 멈췄어. 내가 더 빨리 갔어. 그럼 물질파 파장이 계속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변하는데 물질파 파장이 무슨 의미를 가져? 내가 이렇게 갈 때는 내가 눈에 안 보이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공이 눈에 안 보이지만 덜덜덜덜덜덜 떨리면서 가요. 사람이 덜덜덜덜 떨리면서 가서 그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파장 구해보면은 몇 나노미터야 몇 센티미터야 몇 미터 이거 나오는 거니 물질파 파장 그런 뜻이 아니라고. 아무리 파장이 길어도 아무리 파장이 짧아도 물질이라 그러면 입자라 그러면은 그냥 직진합니다. 덜덜덜 떨리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덜덜 떨리면 뭐 이쪽으로 진동해야 돼. 종파로서 이렇게 진동해야 돼. 횡파로서 진동해야 돼. 뭐 어쩌라고. 물질파 파장 그런 의미 아니죠. 물질파 파장이란 그냥 가상의 개념이에요. 에너지 같은 가상의 개념이에요.
어떤 물체가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아, 쟤는 에너지가 커가지고 역시 이렇게 막 화려하게 보여. 아이고, 보기만 해도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거 아니죠?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숫자 계산을 하면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 계산이 되는 거고, mv 하면 그 물체의 운동량이 계산이 되는 거 그럴 뿐이라고. 물질파 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긴 하는데 눈에 보이는 이런 떨림 같은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물질파 파장 값은 만약에 네가 파동적 현상이 나타나야 될 때, 파동적 현상이 나타나야 할 때 그 파동적 현상으로서의 강도가, 정도가 람다 파장의 전자기파 빛처럼 그만큼 유사하게 딱 그만큼 나타날 거다라는 것이 물질파 파장의 의미라고. 파동적 성질이 뭐예요? 파동만의 성질이 뭐예요? 입자는 할 수 없었는데 파동만 할 수 있는 거 뭐?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굴절과 반사는 입자도 다 해요. 파동만 할 수 있는 거는 회절과 간섭입니다. 회절과 중첩 또는 중첩에 의한 간섭. 입자는 회절 안 되죠. 입자는 구멍 통과, 슬릿 통과했을 때 막 이렇게 퍼져나가고 입자가 분해서 확 막 나가고 그런 거 안 되죠. 중첩 안 일어나서 두 물체 충돌하고 튕겨나가면서 얘들이 섞여서 큰 물체 됐다가 빠져 이런 거 안 하죠. 이게 파동만의 성질인데 만약에 입자들이 회절을 한다면, 중첩을 한다면 이런 파장일 것처럼 되는 거다. 회절 어떻게 돼? 회절. 어떤 물체가 또는 파동이 여기 구멍을 통과를 할 때 이게 퍼져나가는 현상인데 회절이 잘 될 조건 뭐야? 그 구멍을 통과하는 파동에 대해서 슬릿, 구멍의 크기가 작을수록 파동의 파장값이 길수록 회절은 많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멍에다가 입자들을 던져보면 입자들은 던졌더니 항상 여기만 도착하더라. 뭐 수많은 입자 쇠공을 던졌더니 얘네들이 여기도 도착하고 여기도 도착하고 여기도 도착하는 쇠공이 관측도 되고 그러는 게 아닌 이유가 쇠공은 구멍 크기는 적당한데 파장이 너무 짧아서 그에 대응되는 파장이 짧네? 회절이 거의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입자는 항상 여기 도착해. 그래서 회절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에 전자는 어때요? 비교해보니까 훨씬 물질 파장이 기니까 마치 전자도 입자지만 파동성이 드러날 때에는 전자도 파동 아닙니다. 전자도 입자지만 파장이 너무 길어서 물질 파장이 너무 길어서 전자 쐈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기 다 드러나더라. 일부 여기에서 간섭 무늬까지 만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라고 하면서 파동적 성질이 어떻게 관측되는지 관련해서 파장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 설명을 더 해주지 않고 숫자가 작은데요. 그래가지고 제시문에 나온 것처럼 파동적 성질이 관측하기 힘든 건데요. 뭐 시키는 대로 썼어요 라고 하면은 거의 틀린 답이라고 할 정도로 이에 대해서 논하라고 그랬는데 논한 적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2학년 연대 문제에서는 4번이 합부를 가르는 문제였었다. 나머지는 틀리면 그건 그냥 불합격 확정이고 합격을 할 수 있는 학생인지 적절한 답안지인지 고득점을 했는지 하는 부분에서 4번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됐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4번 같은 문제가 사실은 진짜 중요한 문제다. 점수 차이를 많이 벌리는 문제다라고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 정도 설명 일단 하고요. 그리고 2017학년도 우리 두 번째로 실려있는 문제, 요거는 애매하긴 한데 실제 연대에서 나온 적이 있었고, 그리고 거의 그 상대성 이론을 제대로 써야 되는 문제로서는 최근에는 몇 년 사이에는 별로 문제가 많이 출제되진 않는데 실제로 연대에선 이런 짓도 하더라.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문제가 어렵다 치면은 그 문제가 어려운 정도에 비례하게 못 푸는 친구도 많으니까 나도 못 알아듣겠다면은 그래도 이런 식으로 답안 작성을 해봐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보시고요. 조금 더 나간다면은 정답을 맞히는 것까지는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렇게 써야 되나 라는 거, 어려운 문제에 대처하는 정도의 연습을 하는 거라도 일단 해보시고요. 1번은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한번 풀어보시고 2번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3번은 시간 들여서 풀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그러려니 한번 하시고 1번과 2번 위주로 열심히 한번 풀어보시고 4번
4번은 좀 생소한 내용을 바로 응용해서 쓰는 연습을 하는 거라서 1번, 2번 상당히 열심히, 3번은 참고하시고 4번은 시간이 난다면, 시간 여유가 있다면 한번 써보는 걸로 해서 요거는 시간도 그렇게 많이 주진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쉬는 시간 포함해서 9시 20분까지 30분 정도만 쉬는 시간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계속 지금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화장실 잠깐 갔다 오고 하는 시간 한 5분에서 6분 정도 포함해서 이렇게 할 거라서 약 한 25분 정도 안에 이 두 문제에 집중하고 3번은 실제 서술을 하려면 굉장히 내용이 길어지고 문제 파악하기도 힘듭니다. 그렇게 하시고 4번 문제도 요만 뜻이 뭔 뜻인가? 요거 흑체 복사에 관련한 내용 뭐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 빈의 변이 법칙 이런 것들 교과서에서 지금 안 나오고 있지만 이런 거 물어본다 하면 제시문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렇게 대답해 보자 라고 하는 거 답안 작성해 봅니다. 연대에서 출제되는 논술 문제를 2020년 이후와 그 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교과서가 개정됐고 그 교과서로 공부를 아예 물리 1부터 시작한 학생들이 고3이 되고 대학 입학을 하는 게 이제 2021년부터였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개정된 교육과정을 반영해서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건 공부 안 해요 하는 것들은 빼고 출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풀어본 2017학년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정 전 과정이라서 약간 더 뭐 물리2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라는 것들 굉장히 까다롭게 내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 알 필요까지는 없는데 대학별고사라는 것이 지나치게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학교에서 문제를 출제한 다음에 그거를 평가원에서 교육과정 평가원 주관이 거긴가? 뭐 좀 헷갈리는데 그런 데에서 문제들에 대해서 분석해가지고 레포트 제출을 해내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교과서에서 충분히 공부 열심히 했는데도 못 풀만한 너무 어렵게 냈다 그러면 좀 제재를 가하고 그러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점차 쉬워지기도 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교과서도 내용이 많이 빠지면서 2020년 정도 이후에 나왔었던 최근 몇 년간의 문제들은 또 굉장히 쉬워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어떤 지경이었냐 그전 문제들 보면은 전혀 풀 수 없는 문제도 많았구나 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문제였었습니다. 상대성 이론 관련한 문제처럼 이렇게 전반적으로 내는 문제는 그전에도 없었는데 그 전에도 소위 지금 교육과정이 2015 개정교육과정인데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도 물리학 1에 여전히 상대성 이론이 있었고 그거 관련한 문제를 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전면적으로 내진 않았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문제 위주로 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문제 1번에서 제시한 실험 또는 실험은 아니죠. 상황과 같은 게 관측이 됐죠. 언제? 2016년 2월 달에 사실은 그 전에 관측을 끝냈고 그때 중력파 검출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라이고에서 관측 성공한 것에서 발표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 실험이 이제 블랙홀 2개, 태양 질량의 20몇 배랑 36배 뭐 이런 것들이었나? 걔네들이 합쳐지면서 질량 결손에 의해서 중력파 변화가 일어나는 걸 실제로 검출을 해냈다라는 실험이 발표가 되면서 그 해당 천체 그 상황 거의 비슷하게 유사하게도 내면서 관련한 내용들을 한번 문제로 만들어 보자 하면서 독특하게 낸 문제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물리학 1, 물리학 2에 각각 나뉘어서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 각각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또 문제로 나올지 몰라요. 물론 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대론 수준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 당연히 못 나오고요. 특수 상대론 문제 수준에서는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예상을 하는데 우리가 뭐 좀 샅샅이 공부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거 몇 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가속 운동과 중력에 관한 이론이라서 그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문제화되기가 쉽진 않은데 특수 상대성 이론은 어떤 이벤트들이 일어나는데 사건이 일어나는데 동시성이 문제가 된다든지 어떤 사건 두 개가 내가 보기엔 동시에 일어났는데 누가 보기에는 순차적으로 일어났다 그랬을 때 뭐가 먼저 일어났다라든지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길이가 수축되는 고유 길이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축되는지 질량 증가 효과, 시간 지연, 시간 팽창 효과 등등도 얘기할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어떤 물체가 질량을 가지기만 하면 그 물체의 질량 곧 에너지로 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요거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대한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교과 수준에서 이 정도면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문제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가 질량이 원래 M0 고유 질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물체가 정지해 있었을 때가 있는데 이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V라는 속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질량이 속도가 충분히 뭐 문제들 보면 그렇죠. 매우 빠르게 빛의 속도에 가깝게 이런 얘기 나오는데 상대성이론, 특수상대성이론은 빛의 속도에 가깝게 물체가 움직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체가 0.0001mm/s로만 움직이기만 해도 특수상대론적 길이 수축, 질량 증가 뭐 이런 건 다 일어나요. 근데 그게 아무 의미 없을 정도로 거의 뭐 없다고 해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티가 안 날 뿐인 거지 대충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물체가 고유 질량 M0kg 했을 때 비해서 질량이 증가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물체가 Vm/s로 움직인다고 보는 관찰자가 측정하는 해당 물체의 질량은 M0 때에 비해서 현재 움직이는 속도를 이용을 하면은 C분의 V의 B의 제곱 1-분의 해가지고 요거 C보다 V가 작으니까 요거 0. 얼마 나올 거고요. 제곱해도 0. 얼마고 1에서 빼도 0. 얼마 나오고 루트 씌워도 0. 얼마니까 요게 1보다 큰 숫자가 되는 거니까 고유 질량 M0보다 움직일 때는 질량이 증가한 새로운 질량을 가지는 물체처럼 현상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이 이렇게 된다고 쳤을 때 자 물어봅니다. 자, 이 물체 현재 Vm/s로 움직였을 때 포텐셜 에너지 등등 주변 환경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무시한다고 치고 이 물체의 에너지는 얼마라고 해야지 될까요? 물체 에너지. 원래 정지해 있었을 때에도 질량이 있기 때문에 라는 이유만으로 물체의 이 물체는 M0C 제곱줄에 킬로그램 쓰고 여기다가 3 곱하기 10의 8제곱 미터/s의 제곱 곱해서 줄 단위로 그냥 나오는 겁니다. 요런 정도의 에너지가 있었다라고 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물체에 관련한 에너지는 지금 얼마다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질량이 바뀌었으니까 에너지는 M'(C)제곱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게 M'(C)제곱의 에너지가 질량 때문에 있다 치고 운동하잖아. 2분의 1 M'(V)제곱 하는 운동 에너지까지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요게 조금 걸리는데 뭐 이런 건 있다 치고 2분의 1 요거는 고유 질량 가지고 써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생각은 할 수는 있는데 등등 뭐 어떤 게 맞아요? 이에 관련한 에너지는 질량 자체에 의한 MC 제곱한 에너지에 움직이고 있으니까 2분의 1 MV 제곱한 거 더하는 거 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쉬워요. 아니란 얘기죠? 이거 아니고요. 움직이는 물체의 에너지는 그냥 이겁니다. 그냥 요거예요. 물체의 속도까지 다 포함된 에너지가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물체의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뉴턴 역학에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걸 2분의 1 MV제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V 값이 매우 작을 때에는 요렇게 해서 요러느라고 에너지 변화는 얼만큼 일어난 거야? 어떤 특정 관찰자 기준으로 물체가 정지해 있을 때에 비해서 V 속도로 움직이게 됐을 때 그 동안에 물체의 에너지 변화는 얼마였겠냐 뭐 알짜임이 해준 일은 얼마였겠냐 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거는 M'-M0C 제곱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 돼요. 그러는데
V값이 매우 작을 때에는 요게 2분의 1 mv 제곱에 거의 수렴하게 돼요. 뭐 제로죠, 이거는. 요거를 뭐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조금만 연산하면 되는 건데 유도, 증명이라기보다도 유도도 할 수 있는데 V값이 매우 작을 때는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수렴한다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에너지가 요렇게만 계산해도 운동에너지라는 텀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정도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상대성 이론, 질량 에너지 등가, 그에 관한 요 비슷한 문제 또 나왔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에너지 관련 관계 계산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자, 여기 거대한 천체 두 개가 라지엠 똑같은 질량을 가지는 물체가 반지름이 이상하게 나와 있어요. 5000 곱하기 빛의 속도 3억 m/s 3 곱하기 18제곱의 제곱 분의 적정한 만입력 함수 g 곱하기 니들 중에서 질량 하나짜리 이런 것들과 관련한 숫자로 나타낼 수 있을 거리 떨어져 있는데, 이건 그냥 뭐 R값이 얼마긴 한데 뭐 계산을 간단하게 간소하게 만들어줄 수 있게 하기 위한 적당한 표현법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산해보니 저런 숫자가 될 반지름을 두고 둘이 함께 서로를 이렇게 서로 공전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당연히 그러면 2R만큼 나올 거고요. 그랬을 때 이때 이 개에서 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와 에너지들의 집합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두 물체의 운동 상황 거리 관계, 그래서 이렇게 되는 전체 개의 에너지가 돌다가 어떻게 하다가 꽝 충돌한 다음에 더 이상 돌아가고 그러진 않고 그냥 꽝 충돌하고 2m 질량이 아니라 1.999m의 질량짜리 덩어리, 정지해 있는 덩어리 하나로 바뀌었다고 칩시다. 요 에너지가 될 텐데, 이게 에너지가 보존이 됐다면 그냥 같다라고 놓으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 반드시 손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변화량이 얼마냐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의 무슨 에너지 변화를 좀 질량의 등가 원리를 이용해서도 한번 네가 찾아봐라 라고 하는 얘기인데, 자, 우선 두 물체가 요렇게 있다면은 둘 사이의 만유인력, 중력이 특정 물체에 대해서 구심력 역할을 할 거고, 그랬을 때 반지름의 구심력에 그렇게 되는 것이 구심력 조건을 만족을 한다면 두 개 일종의 쌍성이 V라는 속도로 요거는 똑같이 돌아야 됩니다. 반지름 R에 대해서 각자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서 형성되는 어떤 속도 값을 알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개에 관련한 에너지는 뭐가 있겠느냐 그랬을 때, 상대론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우린 고려를 하지 않아요. 운동 에너지는 고려하지 않고요. 나중에 보니까 질량 결손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질량에 의한 에너지 씁니다. 너도 나도 질량 m인 거 두 개 있으니까 2m짜리에 해당하는 빛의 속도 이제 제곱 곱한 정지 에너지 뭐라고 할 수 있을 게 있을 텐데, 요거 원래는 여기다가 질량이 이런 것들이 V로 돌고 있으면은 M'으로 넣어야 되는데, 요게 그렇게까지 넣으면은 일종의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포함된 에너지 값이 제대로 계산이 될 텐데, 제한 조건이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체들의 질량은 적절하게 있지만 속도는 굉장히 작아서 질량 증가 효과는 좀 무시하자. 그러면서 속도가 있는 것에 대한 거는 뭐 지금 그것도 또한 계산할 필요 없다라고 해버립니다. 이런 몇 가지 제한 조건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풀이 과정이 아예 달라지는데, 해당 문제는 그렇게 친절한 문제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는데 일단은 요렇다라고 치면은 이만큼의 에너지가 기본으로 있으면서 또 여기 적절한 질량을 가지는 물체가 과연 이 거리가 충분히 큰가 작은가는 이건 판단하기 힘드니까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는 넣어야지 되겠다. 아무리 상대성 이론을 적용한다고 그러더라도 물체들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여러 개가 분포되어 있어서 그 질량 덩어리들 사이의 위치 관계 때문에 설정되는 포텐셜 에너지는 별도의 값이기 때문에
그럼 포텐셜 에너지까지만 여기다가 더한 거 요만큼이 처음 나왔었던 조건 하에서의 개 전체의 포텐셜 에너지, 개 전체 에너지라고 하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M'을 쓰기 위해서 96 조건 쓰고 V 써서 다시 로렌츠 인자 집어넣어가지고 M'값 제대로 곱한 거 집어넣느냐 마느냐 그게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 미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은 일단 그런 거는 안 써도 되겠다라고 제한 조건을 어느 정도 걸어주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 P값 요거 하나 써야지 되는 건데 자 여기에서 물체가 지표면 근처 아주 질량이 큰 것 근처에 사과, 돌멩이 이런 게 있으면은 MGH 포텐셜 에너지 쓸 수 있는 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인데 물체가 의미 있게 질량이 커다랗고 둘 사이의 거리가 중심부터 중심 사이의 거리가 R 또는 이 경우에는 ER이라고 나타나면은 서로 멀리 떨어진 태양과 지구, 지구와 달 뭐 이런 것들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는 이런 것도 여러분들 공부 안 했으면 잘 모르죠. 마이너스, 항상 마이너스 값으로 나와요. 마이너스 G, 거리 R분의 두 물체의 질량의 곱 MM 이렇게 나타납니다. 원칙적으로 질량을 가진 두 물체 간의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게 된다. 그런데 여기다가 그러면은 조금 대입해서 쓰자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G 둘 사이 거리는 요건 일반식이고요. R 값이 저거라고 그랬을 때 2R분의 라고 하면서 두 물체 질량 둘 다 M이니까 속도가 상당히 작아서 질량 증가 효과는 없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데 그러면 문제 적용할 때는 이 라지 M C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G 2R분의 M제곱을 써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G 2R분의 M제곱을 써야 돼요. 1번, 2번 여기다가 포텐셜 에너지다 뭘 써야 돼요? 요 숫자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이거 2배 해서 곱해야 돼요. 더해야 돼요. 선생님 이건 뭐 하는 짓이에요? 자, 요거 아니고요. 요거 아니고 요게 맞는데 결론은 이게 맞는데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 뭐 이런 것만 생각하면은 잘못 생각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어떤 두 물체가 예를 들어서 뭐 빗면상에 있는데 물체 M1, M2짜리 돌을 해 뭐 이래가지고 있었는데 요거 높이 H1, M1 질량, 요거 높이 H2 질량 M2 그런데 속도가 지금 V1, V2다. 근데 나중에는 뭐 높이가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했을 거다. 그럴 때 우리 이렇게 합니다. A 물체와 B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현재 합은 2분의 1 M1 V1 제곱 더하기 2분의 1 M2 V2 제곱 더하기 A의 포텐셜 에너지 M1 GH1 더하기 B의 포텐셜 에너지 M2GH2라는 식으로 해서 뭐 운동 에너지 됐고요. 포텐셜 에너지를 A의 포텐셜 에너지, B의 포텐셜 에너지 같은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둘 간에 뭔가 지표면에서 굉장히 가까운데 의미 있게 굉장히 사과 질량 중심과 지구 질량 중심 사이의 거리가 의미 있게 되게 먼 게 아니라 그냥 지구 반지름만큼 지구 반지름 6,400km 만큼 중심부터 중심 사이의 거리도 거의 그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할 때 어림값으로 MGH 뭐 이런 식으로 써버리게 되는데 그런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G R분의 MM으로 일반식으로 나타날 지금은 마이너스 G 둘 사이의 거리 2R분의 너내 질량 MM 그래서 M제곱이라고 나타난 요 에너지는 누구의 포텐셜 에너지냐라는 걸 물어보겠다고. A 물체와 B 물체의 서로를 함께 돌고 있는 쌍성 같은 두 물체 중에서 요 에너지는 누구의 포텐셜 에너지예요? A 거예요? B 거예요? 이거 절반에서 A 거 절반은 네 거예요? A 거, B 거 따로 있으니까 2배 해서 포텐셜 에너지에 넣어야 되느냐? 상호 공통 크기가 이거니까 2배에서 넣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포텐셜 에너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뭐냐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MgH1은 A의 포텐셜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건 뭐야? A와 지구로 묶여있는 개의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또 요건 뭐야? B의 포텐셜 에너지가 아니라 B와 지구가 함께 공유라는 말도 좀 이상하긴 한데 B와 지구와의 위치 관계 때문에 얘들 사이에 공간에 저장된 또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포텐셜 에너지가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다가 지금 여기 개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요 뾰족한 거 정도는 좀 무시하고 지구와 A와 B라는 세 개의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총합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하면은 지구의 운동 에너지 넣어야 되는 지구는 거의 정지해 있다고 치면서 A와 지구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 B와 지구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A와 B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 6개의 에너지를 합해야 사실은 요 개에서의 전체 포텐셜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다 제대로 구한 겁니다. 그런데 지구 정지해 있다고 볼 거잖아. A, B 사이에 이런 조그마한 질량 몇 킬로그램짜리 좀 몇 미터 떨어져서 나타나는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G, R분의 Mn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무시할 수도 있잖아 라고 해서 맨날 이렇게만 쓰는 거라서 이런 경우에는 A 물체, B 물체가 이런 거리 관계 서로의 질량 관계에 있어서 이 개에 저장된 하나의 포텐셜 에너지가 그냥 이거다라고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각각의 물체의 정지 에너지 내지는 질량에 의한 에너지 E mc제곱 이런 혼자 있을 땐 포텐셜 에너지 계산 못해요. 둘이 있어서 우리가 만드는 포텐셜 에너지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포텐셜 에너지 요만큼이라서 이게 최초 전체 역학적 에너지 또는 관련된 에너지들이다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계산 좀 할게요. 그래서 E mc제곱 더하기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니까 빼기 gm제곱에 2R로 나눠야 되는 거죠. 2R로 나눠야지 되다 보니까 R이 이렇게 되니까요. 2 곱하기 R로 나눈 값 하니까 5000 gm 분의 c제곱이라는 R 분의 1 내가 뭐 잘못한 것 같은데 2분의 1이죠. 이거 gm제곱 2분의 1 곱하기 r분의 1 그대로 대입했더니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gm 하나씩 없어지고 c제곱 남아서 mc제곱 나오면서 여기 1만 분의 1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최초 전체 이 개의 에너지가 2-1십 100, 1000, 만분의 1 mc제곱 요거 숫자 딱 이렇게 맞춰주려고 여기에서 이런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리를 상정을 했다라고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뭐야? 결국에는 mc제곱 곱하기 역 1.9999 mc제곱 이렇게 나타나죠? 요게 최초 역학적 물체 저렇게 있을 때 개의 에너지다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 상태에서는 요거 질량이 둘이 충돌한 다음에 EM 질량이 아니라 약간 결손이 있었네 싶은데 그대로 씁니다. 1.999 M의 C제곱 뭐 이제 하나의 물체가 됐으니까 포텐셜 에너지 이런 것들도 더 계산할 거 없고요. 이렇게 됐더니 1에 되는 과정에서 질량이 얼마치 사라졌냐? 0.0009 mc제곱만큼에 해당할 에너지 손실이 있었다라고 해야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질량을 에너지로 환가하거나 최초 상황에서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쓰는 거 그 포텐셜 에너지 누구 거냐 지금 상황에서 다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런 계산 조금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하면 어떻게 나오냐 하는 것들을 상당히 연습할 기회가 거의 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해당하는 문제를 실제 시험에서 이걸 접하게 되면은 거의 뭐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문제 풀기 시작하는 뭐 그런 경우들이 그냥 전부 다였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 아는 식을 쓰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거의 뭐 학생들이 전혀
뭐 감도 못 잡고 문제를 풀었다고 해야지 돼가지고 실제로 요것도 그 당시에 수능 전에 연대 시험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뭐 재수생들이랑 고3들 수능 수업하고 이러는 때 논술 수업도 또 같이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시험 잘 보고 와 그런 다음에 시험 보고 왔다고 이제 선생님 시험 보고 왔어요. 뭔 문제 나왔냐? 아, 몰라요. 반지름 이상한데 무슨 N자리가 두 개 이렇게 도는데 뭐 질량이 1.999M으로 바뀌었대요. 뭐 그러면서 뭐 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뭘 어떻게 해요? 그냥 뭐 틀렸죠. 그러면서 수능 공부 열심히 하려고요. 그랬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뭐라고 썼는데 아 몰라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말이나 쓰고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 학생 연대 수시로 붙었습니다. 뭔 말이야? 문제를 이 지경까지 내면은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이 당황한다고. 하필이면 이걸 내가 본 적 없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활용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 하고 한번 그냥 그렇게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을 때려 맞췄는데 혹시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맞는 친구도 있었을 텐데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걸 다 틀렸을 거라고. 이걸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나? 뭐 mc제곱이라는 수식은 알긴 아는데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싶은데 이것들을 이렇게 쓰는 게 맞나 하면서 하다가 결국엔 틀렸을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생소한 문제 나왔을 때 오히려 여러분들은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 같이 틀리는데 여기에서 뭐 내가 합당한 말만 조금만 더 써주면 되겠지 하고 열심히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문제 지금 질량값이 얼마다 뭐 그것들의 질량값은 얼마다라는 건 다 안 나왔으니까 그냥 이게 답이다 라고 그냥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딱 요 정도 서술을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 여러분도 아마 그 시험장에서 딱 이 문제를 맞닥뜨리면은 비슷한 느낌 가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포텐셜 에너지라든지 개의 에너지 E는 mc제곱 요거 활용하는 방법 뭐 속도 같은 것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몇 가지 말도 있긴 했었는데 요 정도가 해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2번 문제는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논제 3이라고 오늘 자료에서 논제 3에서도 요걸 활용하는 문제 또 내줬는데 우리 전에 연대 기출문제 중에서 그 우주도 담배 있었죠. 거기서도 뭐 전자가 충돌할 우주선이 있는데 진공관에 태양풍 중에서 전자가 충돌할 수도 있고 프로톤 양성자가 충돌할 수도 있고 뉴트론 중성자가 충돌할 수도 있고 광자 자체가 충돌해서 튀어나갈 수도 있을 때 그럴 때 초당 몇 개의 광자가 양성자가 중성자가 전자가 충돌해서 이런 속도로다가 튀어나간다면 하면서 뭐 우주선의 질량이 몇 킬로그램이라고 해서 3600kg 뭐 그런다고 그랬을 때 최초 순간 가속도 구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에서도 입자들이 n개가 초당 충돌을 한다면 그런 비율로 가질 물체가 받을 충격량, 우주선 또는 물체가 받을 충격량, 거울이 받을 충격량, 그래서 받고 있는 평균 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2번 문제는 굉장히 잘 풀었어야 된다. 요거는 함부로 그냥 대충 이렇게 되나 하면 안 됐었던 문제입니다. 자, 여기 천장에 거울이 달려 있어요. 거울이 적당한 면적으로 달려 있는데 둘 사이의 거리가 5km죠. 5km인데 우리는 5km 같은 거 취급 안 합니다. 5 곱하기 10의 세제곱 미터예요.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질량은 1kg짜리인 거울이 두 개가 있고 요 사이에 아무런 다른 힘도 가해지지 않고요. 요 끈 길이는 8m라고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실제로 연대에서 문제 나왔을 때 참고 그림이 안 나와가지고 이 서술만 보면서 이 상황을 다 연상을 했었어야 됩니다. 두 끈 길이는 8m이고 둘 사이 거리가 5km이고 여기서 거울이 완전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어가지고 1kg짜리 거울이 이렇게 예쁘게 돼 있어서 여기서 반사된 빛은 수직으로 또 날아가고 완전 수직으로 또 날아가고 계속 왕복 운동을 아주 이상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자. 그랬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광자들은 파장이 600 나노미터니까 파장을 6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제곱미터니까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미터
여러분들 요거 숫자들 다 그 적정 단위로 다 고쳐주는 거, 이것도 5 곱하기 10의 세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처럼 써주는 거 중요하고요. 이런 광자가 총 10의 22제곱계가 아보가드로 수 정도 급의 개수죠. 얘네들이 계속 왕복 운동한다 그랬을 때 거울이 받는 평균 힘을 논하고, 그런 힘을 받을 때 요걸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광자들이 퉁퉁 충돌을 하니까 얘가 받았을 힘이 있다면, 어떤 물체가 끈에 매달려 있는데 뭔가 자꾸 힘을 받으면 이게 줄이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면서, 누가 자꾸 미니까 비스듬하게 되면서 약간의 각도, 요것도 그런 똑같은 동등한 힘을 받아서 약간 밀려나서 이런 각도가 생길 건데, 이 각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줄 자체의, 끈 자체의 질량은 무시한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기체 입자가 됐든 뭐 솔입자들, 양성자, 중성자, 전자들이 됐든 광자가 됐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숫자가 평균적으로 어떤 힘을 전달하느냐 하는 문제 일반적으로 푸는 과정,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이거는 이상기체 연력학 그러면서 압력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교과서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되곤 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관련한 문제들 어떻게 푸는지는 계속 얘기합니다. 최근에도 우주도담배 문제가 나왔었던 것처럼 요령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요거 둘이 약간 밀려나더라도 5km 거리는 거의 5km 플러스 몇 센치, 몇 미리 이렇게 되는 거는 무시하고, 거울 사이의 간격은 계속 5 곱하기 10의 3제곱미터라고 치자. 그러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광자라는 어떤 입자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제곱미터 퍼 세크니까, 자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어떤 광자가 충돌한 이후에 갔다 와서 다시 충돌할 때까지의 시간을 구하자. 델타 t는 속도분의 거리죠. c분의 이게 이만큼 거리 L을 왕복해서 한번 충돌했어. 갔다 와서 다시 충돌해 할 때까지는 2L만큼 거리를 가겠다. 자, 시간 한 개가 이런 식으로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필요하고요. 한 번 왕복하는데 델타 t초가 걸렸는데, 그래서 왔으면 오는 속도가 뭐 c 또는 v였었고, 튕겨 나가는 속도가 또 c 또는 v 프라임, v 뭐 이런 것이 된다면, 다음 그렇게 입자 하나가 충돌하는 동안에 운동량 변화를 구하자. 운동량 변화 구하면 요게 람다 파장짜리 광자라 그러면은 원래 오른쪽으로 람다분의 하만큼의 운동량 가지고 오다가 그 광자가 똑같은 운동량으로 람다분의 하라는 운동량으로 가게 돼 있으니까, 이런 과정에서 입자 한 개가 운동량 변화는 람다분의 하의 2배만큼이겠다라고. 질량 mkg짜리 뭐 공기 분자가, 기체 입자가 뭐 그런 것들은 mv가 되면서 EMV만큼의 운동량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 요거 맨날 구하는 거죠. 충돌하는 입자 하나하나의 충돌 과정의 운동량 변화. 이렇게 된다고 그랬을 때, 이런 운동량 변화가 한번 일어나고, 델타 t 시간이 걸려서 한 번 더 일어나고, 델타 t 시간이 걸려서 한 번 더 일어나고 하는 식으로 계속 운동량 변화가 일어나는데, 운동량이 한 번 쭉 변했다가 t라는 시간 경과해서 한 번 더 그런 운동량 변화가 있었다가 t라는 시간 지나서 한 번 더 운동량 변화가 있다라 그러면은, 이거는 이게 운동량 변화가 입자가 받는 충격량이니까 그 충격량을 한번 아주 짧은 시간 때 빡 받았다가 쭉 쉬다가 또 한번 빡 받았다가, 이거 시간에 대한 힘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격량으로 해서 요 넓이가 이 람다분의 하야 라고 그랬을 때, 이런 넓이를 만들고 쉬다가 또 만들고 쉬다가 또 만들고 이랬을 때, 그런 식으로의 운동량 변화, 그래서 충격량 전달이 그 시간 동안에 꾸준히 계속 있었다고 치면은 요 넓이를 여기다가 쭉 펼친다 라고 생각하면은 가해지는 평균 힘을 구할 수가 있겠다. 1, 2 한 다음에 3단계 그 시간으로
운동량 변화를 나누면 그게 물체가 받았을 한 번 충돌 때마다의 충격량이었었기 때문에 이게 평균 힘이 되겠다라고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 내가 지금 왜 하려고 그러지? 그냥 하면 되는데 2분의 2하, 람다분의 2하에 델타 t로 나눠줘야 되겠다. 2L분의 C 해가지고 요게 입자 하나가 가하는 평균 힘이다. 단위는 뉴턴이라고 그래야 되겠다. 이쪽이 일방적으로 받는 힘이 그렇고 얘에 대해서는 또 아니 뭐 걔는 그렇고 나한테도 입자 갔다 오시고 할 때마다 힘을 가하니까 똑같은 힘을 왼쪽 거울도 왼쪽 방향으로 받는다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입자들 하나하나가 가하는 평균 힘이고 10의 22제곱 개가 여기서도 그런 역할, 여기서도 그런 역할을 계속해서 가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거울 하나가 받는 힘은 여기다가 10의 22제곱 곱하기만 해주면 물체 하나가 받는 힘이 된다라고 계산하면 되겠다. 요런 거 우리 계속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최근에 문제에서도 있었지만 이상기체 분자 운동론이라고 하면서 이게 응용돼서 나타나는 거 광자의 충돌, 입자의 충돌, 완전 탄성 충돌 뭐 그러면서 평균 힘 하는 얘기는 그냥 물리에서 원래 있는 문제풀이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꼭 제대로 푸는 거 알아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힘 받으면 이제 다 했죠. 요 각각 질량을 가지는 거울은 아래로 중력값을 10이라 그러면 이거 지표면상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10N의 중력을 받고 있고 이런 힘 요거 각자 받는 힘 왼쪽으로 받고 있고 얘는 중력 역시 10N 받으면서 F 오른쪽으로 받고 있고 그런데 거울은 적절한 각도 유지하면서 이제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요 방향으로 적절한 T 뉴턴의 장력을 받고 있을 때 장력을 오른쪽 위쪽으로 분해하면 위쪽 장력의 위쪽 성분이 10N 상쇄되고 오른쪽으로가 F 되도록 할 그럴 장력이 요 각도로 받고 있어야 되니까 요거 성분 분해한 거 각자 이렇게 돼야 되니까 T의 코사인 세타 성분 요거 세타라 그러면 요거 T 사인 세타 성분이 각각 요거 만족해야 된다라 그러면 그냥 10N에 대해서 앞에서 계산한 10의 22제곱계에 해당하는 광자들이 가하는 힘 비율 요거 사이 각도가 뭐 이렇게 되는 게 요게 말하자면 이제 탄젠트 세타가 10분의 F라고 나타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럴 각도가 될 적당한 세타 값에 대해서 여기 끝 부분이 거울에 이 연결된 줄의 끝 부분이 연직선과 이런 각도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줘야지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문제 풀이 과정에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 파장값 람다 계산한 거 대입하고 빛의 속도 c 이용해 가지고 요거 일일이 다 L 값에다가 그 5 곱하기 10 세제곱 대입하고 해가지고 쭉 정리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었기 때문에 요거 정리하는 시간이었었고요. 3번 문제, 뭐 4번 문제 뭐 요런 거에서 3번 문제는 일종의 마이컬슨 물리 실험 비슷한 거긴 한데 마이컬슨 물리 실험 반거울 실험에서 빛 레이저 방출기 나가고 반거울에서 갔다 와서 여기 검출기에 뭐 간섭이 어떻게 일어나 봐야 되는데 요 거울들 얘들이 진동을 할 거예요. 진동을 적당한 진도수로 하는데 이게 진동을 요렇게 하는지 이렇게 하는지 뭐 이렇게 하는지 이게 정확하게 아래 오른쪽 뭐 좌우 뭐 상하 하는 게 딱 결이 맞는지 반대로 이렇게 되는지 띠용 해가지고 약간 이게 결이 어긋나는지 이런 걸 없을 때 이거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경우에 따라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는 문제이면서 진폭이 10마이크로미터가 어쩌고 해가지고 학생들 이거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 접하면은 그냥 멍 하다가 안 풀어야지 그러고 넘어가 버립니다. 뭐 1번도 그랬는데 2번은 조금 풀만 했는데 3번 그런 문제였었고요. 4번은 흑체 복사 관련해서 슈테판 볼츠만 법칙, 빈의 변이 법칙 좀 쓰는 문제이면서 여기서는 또 구형 흑체가 나오면서 뭐 레이저 빛의 방향으로의 수직 부분 면적에 대한 전체 면적은 거의 뭐 의미 없다, 똑같다라고 치고 뭐 이러라고 했는데
요것도 역시 연력학 흑체복사 관련한 내용이지만 요거는 지금 현재 물리학 1, 2 과목에서 내용 설명이 없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지구과학에는 있죠. 지구과학에는 흑체복사 뭐 해가지고 빈의 변이 법칙 개정되면서 또 없어졌나? 지구과학 2 이런 데서 없어졌나?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 뭐 이런 것들 지금은 이제 교과서에서 없는 거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굳이 공부해봤자 우리 특히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있었구나 라는 거 정도만 확인하자 그런 문제라서 1, 2번 위주로 해당 내용들 만약에 상대성 이론 관련한 내용이나 이렇게 광자 충돌, 입자의 충돌에 의해서 받는 평균 힘 구하는 일반적인 단계 알아보는 시간이었었습니다. 논제 3에서는 파동의 굴절, 반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파동 굴절 전반사 아닌데 파동의 반사와 간섭에 대한 얘기인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3번 문제가 논제 3의 3번 문제가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무중력 진공 공간에서 한쪽에서는 전자를 계속 쏘고 있고 저쪽에서는 광자를 날려보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뭐 이런 식으로 충돌을 시켰는데 거울이 받는 R자 힘은 0이라고 나오려면은 이런 전자총이나 액션 발생 장치의 출력이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인데 문제 유형으로서는 앞에 문제를 연습하는 변형 문제긴 한데 이거 여러분들 보면서 한번 내용 점검해보고 요거는 답 구하는 것까지도 한번 따로 연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연대 기출문제하고 좀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기출문제들 이용해가지고 내용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 최근 기출문제는 또 경험해본 것처럼 최근 조금 더 넘어간 5년 이상 전에 나왔었던 기출문제들에 비해서 굉장히 쉽다. 그렇지만 문제 자체의 난이도, 절대 난이도는 많이 쉬워졌지만 특히 쉬운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득점 요소를 다 챙겨가면서 문제 풀려면 그거는 만만치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연습하는 거 실제 시험장에서 맞닥뜨렸을 때 답안 써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그런 것들 신경 써서 혹시 여러분 오늘 썼던 답안지가 좀 아쉽다면 답안 작성 다시 해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같이 그 답안 검토하는 시간 또 가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추가 질문 있는 학생은 잠시 개인 질문 시간 조금 더 가질 거고 다음 시간에 일찍 온 사람들은 수업 전에 답안 검토 같이 할 수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문제풀이 시간에 필요하다면은 잠깐 시간 할애해서 답안 그것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